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수다의 이승입니다. 네, 간밤 미증시는 이 10년물 국채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AI 거품이 무너지는 이 전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소식 속에 이 반도체주들 일제히 밀리면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빠졌는데요. 엔비디아는 이 블랙을 이슈로 인해서 5%대 밀리면서 이 종가가 $100 아래에서 마감을 했고요. 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어닝 미스를 기록을 하면서 20%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에서 차량 후드 잠금 장치 대규모 리콜 소식이 전해지면서 4%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증시에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불확실성과 또 2차 전지에 대한 약세로 인해서 오늘 또 옵션 만기일 수급 변동성까지 겹치면서 우리 시장 모두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여전히 좀 눈치 보기 장세 속에서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이 AI 거품에 대한 논란도 좀 여전한 상황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 오늘 약세 출발했는데요. 그래도 낙폭을 점점 축소해 나가면서 반등하려는 모습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조선과 건설 그리고 제약 바이오 중심으로 좀 수급이 붙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장 막판까지 고개를 조금 더 들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상황 지수부터 먼저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530선에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잠깐이지만 중간에 양전의 모습도 아주 미세하게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이내 다시 좀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2,545선 지나가면서 0.9% 내리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좀 살펴보시면요. 개인이 나 홀로 사자세 보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어제 이어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여전히 전기전자 업종에서 좀 많이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요. 오늘 점점 낙폭을 축소해 나가면서 힘을 내면서 키워내더니 코스피보다는 양전에 조금 오래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역시나 이내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744선 지나가고 있고요. 수급에서도 코스피와 같은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오늘은 제조업 중심으로 좀 물량을 많이 덜어내고 있고 개인 홀로 2천억 원 넘게 사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수다는 시장에 대한 이슈를 집중 분석해보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시간과 또 박준혁 세무사님과 함께 알아보는 위클리 세금 팁쇼 등 다양한 수다 주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마감 장 전에 짚어보는 특징적 흐름 분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수다 시작해보기 전에 현재 우리 시장 흐름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지난 월요일 급락세에서 반등했던 미증시는 다시 하락하며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전거래일 크게 반등했던 엔비디아 또 테슬라를 비롯한 대형 기술주들이 하루 만에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러한 미증시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의 분위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지금 파란불 켜진 모습인데요. 코스피 지수 전일 대비 1.07% 하락한 2,54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53% 하락한 74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에는 751선을 터치했는데요. 그래서 반등에 성공하는가 했더니 지금 현재 74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와 동일한 수급 상황인데요. 네, 코스피 수급 어제와 동일하게 개인 홀로 사자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8,446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어제와 동일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사자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2,571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시겠는데요.
네, 기술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현재 2.54% 하락하면서 72,8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3.25% 하락하면서 163,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도 3% 가까운 하락세 보이면서 31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3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으면서 96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차도 현재 0.42% 오름세 보이면서 23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단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는 올랐지만 오늘 셀트리온 1.32% 내림세 보이면서 19만 4,400원 선 지켜주고 있고요. 네, 기아차 오늘 0.98%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10만 원 선 그래도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KB금융 오늘은 0.25% 하락세 보이면서 8만 1,400원 선 지켜주고 있네요. 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 2차 전지주가 좀 부진한 모습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오늘 5% 가까운 하락세 보이면서 16만 5,100원 선 지켜주고 있고요. 알테오젠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4% 가까운 상승 보여주고 있으면서 29만 6,500원 선 지켜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4% 내림세 보여주면서 8만 4,600원 선 지켜주고 있습니다. HLB 어제는 올랐지만 오르는 그 상승분을 덜어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4%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도 어제는 올랐지만 오르는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16만 2,900원 선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리카템 바이오 그래도 0.33% 오름세 보이면서 89,900원 네, 보이면서 하고 있고요. 네, 휴즈 어제는 정말 급등했지만 오늘 그래도 오름세 1.37%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엔캠 어제도 하락했지만 오늘도 또 4% 가까운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네, 클래시스 어제는 정말 급등세 보여줬는데 어제 상승 흐름을 조금 덜어내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3.9% 하락세 보이면서 49,30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 살펴봤는데요. 변동성 있는 장세에 정말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는요, 이 시장에 대한 이슈와 테마를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장이 급락할 때 안정적인 흐름을 지켜주면서 이 시장을 방어해준 곳이 있죠. 맞습니다. 네, 바로 제약 바이오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조금 전에 시황센터를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요. 자, 금리 인하 대표적인 이 수혜주인데다가 또 미국 대선 리스크 영향이 가장 적은 업종이고요. 또 호실적도 연달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글로벌 의약품 매출에서도 또 우리 기업들이 이 매출 상위 상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이 최근에 코로나19가 재유행을 하면서 이 코로나19 관련 테마가 급부상하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여러 모멘텀들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정말 8월은 누가 뭐라 해도 제약 바이오의 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8월 초에 좀 우리 시장이 변동성이 많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방을 그래도 단단하게 좀 뚝심을 지켜주면서 받쳐주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상반기에 제약 바이오주들은 전형적인 종목 장세의 모습을 보였지만 증권가들 입장에서는 제약 바이오가 앞으로 상저하고의 모습을 띌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제는 반도체주를 대신해서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또 제약 바이오가 사실은 또 금리 인하 대표 수혜주인 것은 공공연하게 아는 사실이고요. 미국 쪽에서 좀 살펴보시면 대선에서 트럼프와 해리스 모두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공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당선을 해도 또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식에서는 트럼프와 해리스 모두 좀 차이가 있지만요. 모두 미국의 높은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약가 인하와 관련된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만 이 수조 원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금리 인하가 사실 이 바이오 섹터에는 엄청난 수혜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미국의 생물보안법 이슈로 인해서 이 우리 CDMO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시장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중국의 우시앱텍 매출이 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와 더불어서 국내 기업들의 실적도 좋았습니다. 셀트리온 지난 7일 바이오시밀러 성장세에 힘입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또 영업이익은 합병에 의해서 전년 동기 대비로는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후속 제품들까지도 고려를 했을 때는 하반기에는 견고한 흐름을 유지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이 현재 주력하는 바이오 시밀러 이 글로벌 시장 공략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의 매출 확대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을 했고요. 또 램시마는 올해 1분기 유럽 시장에서 59%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트룩시마와 또 허즈마도 그 뒤를 이으면서 안정적인 실적 내고 있는데요. 또 지난 6월부터 진펜트라가 이 미국 처방약 관리업체 PBM에 등재가 되면서 본격적인 매출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외국인이 12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지난 6일에 국내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기업 중에 최초로 PSCI 기업에 등재를 한 상황인데요. 좋은 실적을 사실 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회적 책임까지 실천을 한다는 거는 시장 입장에서 정말 훈훈한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최근에 시장 예상치를 훌쩍 좀 상회하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실적을 냈었죠. 또 박스권에서 이렇게 벗어나면서 90만 원 선에서 좀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재 3일 연속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항체 시장 성장에서 최대 수혜주로도 뽑히고 있는 만큼요. 하반기에 우상향 그래프 더 이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동안 또 바이오 시장을 좀 크게 견인하던 것이 있었죠. 바로 비만 치료제입니다. 근데 또 비만 치료제 하면 삼천당 제약이 바로 생각나잖아요. 경구형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이고 치료제 개발 기대감에 한동안 시세를 좀 강하게 분출을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임상 진입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이러한 소식과 함께 또 시총 5위권에 안착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한 양행 또한 또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사실 좀 반면에 전년 대비해서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 렉나자 승인을 비롯해서 또 여러 이벤트를 계속해서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좀 감소한 모습이었지만 여기에 치중을 하기보다는 또 앞으로의 이벤트와 그 이후에 좀 하반기까지의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끊이지 않는 기업들의 호실적에 더불어서요. 코로나 관련주도 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죠. 네,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뭐 비만 치료제 또 우리가 붙이는 비만 치료제나 또 뭐 경구형 비만 치료제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모멘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영향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단기성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시장에서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테마주가 조금 더 시세를 내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또 코로나19 신규 입원 환자가 이 4주 만에 5.1배 증가를 하면서 생각보다는 테마의 지속성이 조금 더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 치료제부터 진단키트 주까지 주가 상승에 좀 탄력을 받았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진매트릭스나 녹십자 MS 그리고 그린 생명과학 PCL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변동성이 지속되는 시장 속에서 든든한 방패 같은 이 제약 바이오주, 국내 기업들의 실적 증가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바이오, 원래는 우리 꿈을 먹고 사는 섹터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더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이 미래에셋 증권에서는 이 8월 CDMO 저평가 제약주에 주목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의견도 제시를 했으니까요. 여러분 바이오 투자 전략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봐야겠죠. 자, 요즘 증권가에서 여러 기업들의 좀 합병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합병 이슈로 인해서 좀 주주들의 반발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좀 쉽사리 합병이 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잖아요. 이 두산그룹이 이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생긴 논란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켓의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 이러한 주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이 두산이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합병 비율이 변경이 되지가 않았고요. 이로 인해서 소액 주주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두산은 7월 11일에 두산 에너리비티의 자회사였던 두산 밥켓을 인적 분할 후에 두산 로보틱스와 합병 및 주식 교환을 하면서 밥켓이 로보틱스의 완전 자회사가 되어가는 사업 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런 합병에서 두산 밥켓과 또 로보틱스의 합병 비율이 1대 0.63으로 좀 결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좀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겁니다. 사실 주주들 입장에서는 두산 밥켓이 알짜 회사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비율은 좀 두산 밥켓의 기업 가치를 저평가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반발이 좀 치솟으면서 비율을 1대 5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인데요. 두산 밥켓은 연간 조 단위의 이익을 내는 안정적인 캐시카우 회사고요. 반면에 로보틱스는 저가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에 두산그룹은 좀 합병 후에 이러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좀 강조를 했는데요. 이 산업용 장비와 또 로봇의 시너지로 인해서 주식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두산 로보틱스의 강력한 소프트웨어 역량이 두산밥켓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사업 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두산밥켓을 잃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손해를 본다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밥켓은 영위 사업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업적 제휴와 협력, 시너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요 사업인 대형 원전과 또 소형 모듈 원자로죠. 이러한 부분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주주 가치가 제고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분할 합병 반대 채팅창도 또 하나둘씩 개설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시장의 반응이 좀 아직 계속해서 냉랭한 모습인데요. 이번 논란은 기업 가치와 또 주주들의 어떤 신뢰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심각하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금감원이 두산이 제출한 증권 신고서에 대해서 정정을 요청을 하면서 두산의 지배구조 개편에 좀 제동이 걸리기 시작을 하면서요. 지난 7월 25일에 두산 그룹주들이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요. 시장 상황까지 두산을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블랙 먼데이 사태까지 좀 겹치게 되면서 지난 8월 5일에 두산의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로보틱스와 또 밥켓 또한 15%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너빌리티 또한 당일의 전거래일 대비 10.34%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물론 이제 어제인 8월 7일에 다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선은 아직 냉랭하기만 하고요. 또 시장의 시선 또한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이제 관심은 금융당국에 쏠리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이번 정정신고서에서 다시 보완 요청을 하지 않게 된다면은 두산 이 사업 구조 재편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이 시장의 신뢰를 잃은 기업은 살아남기가 힘든데요. 이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도 결국에는 이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을 만들자, 네. 이러한 것에 사실은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합병 비율 논란으로 인해서 주가 변동이 커진 두산그룹주, 두산밥켓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비율 조정 여부가 주가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두산그룹 이러한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또 어떠한 카드를 내밀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주제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승희 씨, 혹시 이번 여름휴가 다녀오셨나요? 저는 아직 못 갔습니다. 정말 눈 감았다 뜨면은 비행기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휴가를 다녀오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 요즘에 최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 여행 수요가 굉장히 또 급증을 하고 있잖아요. 이로 인해서 금융권들이 환전 서비스 대전에 나서면서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은 뭐 신한, 하나, 우리와 같은 이러한 주요 금융이 판매하는 여행 특화 체크카드죠. 이 트래블 체크카드 가입자 수가 최근에 650만 명에 육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 트래블 체크카드는요, 해외 이용 수수료 면제, 또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담고 있어서 고객들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또 우리가 여행을 가면은 중간에 이 환전소를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번거롭죠. 네, 복잡하기도 한데 카드 한 장으로 이렇게 해결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간편할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좀 하늘길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면서 환전 서비스, 해외 여행객들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환전 서비스가 좀 간편해지면서요, 앱 터치 몇 번이면 40종이 넘는 통화를 바꿀 수 있기도 하고요. 또 만약에 현금이 부족하게 되면 여행지 ATM기에서 수수료 없이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이 편의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2020년에 이제 하나은행의 트래블 월렛을 시작으로 처음으로 500만 고객을 유치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고객들 사이에선 점점 입소문이 타기 시작하자 이 금융사들이 하나둘씩 이 환전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는데요. 이 뒤를 신한카드의 솔트래블 체크카드와 또 KB국민카드의 트러블러스 체크카드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5대 금융권뿐만 아니라요, 인터넷 전문 은행까지 좀 발빠르게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금융권들이 좀 앞다퉈서 환전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이유는 고객 유입이 더 가능하기 때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환전 서비스를 시작으로 인해서 은행 앱에 아무래도 조금 더 체류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금융사는 이렇게 단순 여행 비용뿐만 아니라요, 또 증권이나 환테크 등 투자에도 이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융사에서는 장기적으로 좀 수익 확대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이 또 강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행 수혜를 입고 있는 금융주인데요. 하지만 우리 밸류업 수혜 이야기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밸류업 정책 이후에 금융주의 시세가 몰리면서 만년 저평가주로 불렸던 이 금융주가 외국인 투자 상위권에 오르는 등 굉장히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10위권에 KB금융이 안착을 했고요. 또 신한지주도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시총 10위에 진입을 했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약 8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998만 주를 소각한다, 또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금융주들 최근 이렇게 주주 환원율과 또 주주 가치 제고를 더욱더 높이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KB금융 주가는 올 시작할 때만 해도 5만 원 선에 위치했는데요. 지난 7월 29일에 9만 원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현재 KB금융 오늘은 조금 음전과 양전을 조금 오가는 모습 보이다가 현재는 0.25% 내리는 모습 보이면서 조금 조정에 들어간 모습이기는 하지만요. KB금융뿐만 아니라 신한지주도 올해 들어서만 40% 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이번 증시 폭락으로 인해서 금융 지주들 또한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우수한 실적과 또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불씨 아직까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실적에 대해서는요, 4대 금융지주죠. KB, 신한, 하나, 우리 금융지주들이 올해 상반기 단기 수익이 9조 3,526억 원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한 거라고 하는데요. 이에 더해서 각종 기업 가치 제고 방안도 함께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 주주 환원 정책에도 좀 속도를 내고 있고요. 이 밸류업이 도입이 되면서 외국인이 22조 원 넘게 순매수를 하는 모습도 보이는 등 이 부분도 최고 실적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또 정부가 3분기에 밸류업 지수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활활 날아가고 있는 금융지주, 앞으로 더 날개짓을 키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내 은행주들 연초 이후에 37.5%나 상승을 하면서 시장 대비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하반기 또 어떠한 흐름을 이어나가게 될지 기대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마켓나우, 제약바이오 업종과 또 두산그룹의 합병 이슈 등 다양한 수다 주제들 만나봤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순서로는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 시각 특징주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단영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증시의 인상적인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이 시각 특징주 탑5의 홍단영입니다. 오늘 유독 빨간불을 켰던 5가지 종목 들고 왔는데요. 먼저 출발 좋았던 휴젤부터 보시죠. 장 초반 전반적인 하락장 속 굳건히 빨간불을 켰던 휴젤이었습니다. 역시 주가 상승에는 실적만한 게 없죠.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이면서 휴젤 힘있게 출발했습니다. 실적 호조에 장중 27만 원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1.37% 오른 25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날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17% 늘어난 954억 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51.6% 증가한 42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었는데 시장 기대치를 30%가량 웃도는 영업이익이었습니다. 효자 노릇을 한 건 톡신과 필러였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17.6% 증가했고요. 이미 국내 시장에서는 지배력을 갖추고 있고 아시아 태평양, 유럽 지역에서 매출 성장하고 있습니다. HA 필러 매출도 전년 대비 20% 상승했고요. 여기에 화장품 매출도 힘을 더했습니다.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웰라주의 신제품 출시와 함께 바이리즌 BR도 론칭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좋은데요. 3분기에도 장밋빛 전망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쪽에서 매출이 50%가량 늘면서 수출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캐나다와 북미 시장 안착에도 집중할 예정인데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도약에 한 발짝 더 다가간 듯 싶습니다. 교보증권은 휴젤의 목표 주가를 기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은 의료기기 업종 내 탑픽으로 꼽기도 했네요. 이어서 4위입니다. 해상풍력 관련주죠. 바로 CS 윈드입니다. 확실한 실적은 장도 춤추게 한다. 공감하시나요? 오늘 장 시작부터 표정이 어두우셨죠. 하지만 실적은 역시나 그 시작부터가 달랐습니다. 상승 출발 후 내내 오르고 있는데요.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302억 9천만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11.5%가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말 인수한 하부 구조물 회사 블라트의 역할이 컸고요. 2분기 단가 인상으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1분기 CS윈드의 하부 구조물 사업 해상 변전소 부문에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면서 영업 적자 527억 원을 기록한 바 있고요. CS윈드 관계자는 기존 핵심 사업인 타워 부문 이익 기여도 확대 효과가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블라트사의 수율도 점진 상향되고 있어서 판가 상승폭에 따라 흑자 전환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전망도 보시죠.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전반적인 글로벌 해상폭력 시장의 업황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대선 호재까지 겹쳤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팀 왈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지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왈즈 주지사는 해리스 후보 못지않은 강력한 기후 대응 실천론자로 평가받고 있고요. 왈즈 주지사는 2019년 행정명령을 통해서 기후변화를 실존적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강력한 기후 대응을 주도해온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후보 지명으로 미국 기후 대응을 주도할 강력할 폐허가 결정됐다는 시각이 나오면서 미국 내 기후단체에서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여파로 우리 증시까지 훈풍이 불어왔네요. 현재 전일 대비 17.84% 오르면서 62,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위입니다. 바로 하이젠 R&M인데요. 하이젠 R&M인데요. 현대차그룹이 연내 로봇 양산 시대를 열고 오는 12월 국내 공장에서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인 엑스벨 숄더 수천 대를 양산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강세입니다. 로봇인 엑스벨 숄더 수천 대를 생산할 것이고 하이젠 R&M은 다양한 로봇에 최적화된 로봇용 스마트 액추에이터를 개발해 제공하는 기업이죠.
네, 현대차그룹이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인 엑스벨 숄더를 본격 양산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로봇 모델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로봇용 스마트 액추에이터 솔루션 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액추에이터는 로봇이 동작할 때 핵심인 다리, 팔 등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부품인데 로봇이 움직이는 동작과 작업 수행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마감가 보겠습니다. 현재 16% 넘게 오르면서 14,5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2위 보겠습니다. 네, 2위는 진 매트릭스인데요.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이 보이면서 진단키트 관련주가 계속해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내 부진했었는데 이제 업황 반등의 기회를 보이고 있는데요. 파리 선수촌도 위협하고 있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선수만 40명이 넘었고 또 실제로 코로나 환자가 늘면서 진단키트 찾는 분들 많아졌습니다. 어제도 상한가로 마감했던 진 매트릭스,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중진단 원천 기술을 적용해서 호흡기 감염이나 인유두동 바이러스 등 진단을 위한 제품군을 해외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오늘 오전에 이미 상한가 기록했고 2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엘리텍그룹의 분자진단 제품을 공급할 것이라는 소식에 주가에 힘을 실었습니다. 작년 초부터 공동 개발을 시작한 후 성능 평가를 진행했고요. 지난 4월 유럽 최대 임상 미생물 및 감염병 학회에서 공동 개발한 제품을 공식적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진매트릭스 네오플렉스의 검사 전 과정을 자동화한 올인원 분자 진단 시스템을 전 세계 사용자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네, 현재 29.92% 상한가 기록하면서 4,820원 보이고 있습니다. 네, 대망의 일입니다. 네, 3년 만에 황제주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어제도 96만 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내내 불안했던 증시에서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네, 현재 거래 시장 보겠습니다. 1.46% 오르면서 97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규모 수주와 미국 생물보안법 수혜 등에 힘입어서 투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반기 들어서 우상형 곡선 그리면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7월 이후 현재 32.05% 뛴 상태고 조만간 황제주 복귀도 멀지 않았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요. 주가 상승이 지속 가능한 이유가 CDMO, 즉 의약품 위탁 생산 개발의 성장과 수주 증가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생명과학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생문보안법이 대두되면서 글로벌 제약 산업에서의 변화가 예상이 되고 중국은 주요 의약품 생산 지역 중의 하나로 CDMO 기업들의 활용이 제한되고 있는데 여파로 중국 외 CDMO 기업들의 반사 수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이후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였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매주 목요일마다 세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위클리 세금 팁쇼 코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 세금 어려운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참 많은 고민 되실 겁니다. 네, 이런 고민들 저희 로우텍스 세무회계 박준혁 세무사님과 함께 모든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남구 청담동에서 고소득자분들의 세금을 관리하고 있는 박준혁 세무사입니다. 네, 세무사님 사무실 이전은 잘 하셨을까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하게 됩니다. 지금 네. 이사 때문에 도면도 그리고 그 인테리어 업체를 좀 늦게나마 선정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이사 금요일에 무사히 마칠지 좀 고민이 되긴 하지만 네. 네, 잘 그럼, 해야죠. 네, 굉장히 바쁜 시간을 네. 보내고 계실 건데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안경까지 쓰셔서 더욱더 전문적으로 보이시는데요. 자, 지난주 우리가 근로소득 증대에 따라서 또 세금 공제를 해준다 이러한 이야기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전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지난 7월 25일 날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돼서요. 저희 그 세무사 단톡방에서는 굉장히 핫하게 개정 사항이 있었던 사항이어서 오늘 발빠르게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정말 얼마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소식인 것 같은데요. 지난달에 이제 그럼 지금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목요일 3시 반 방송을 마치고 그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4시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이제 그때 제가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전부 바뀌었습니다. 이럴 수가. 네. 네. 특히 이제 통합 고용증대나 이제 투자 쪽도 많이 바뀌었고요. 지금 상속세율도 많이 조정이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또 2주 전에 시청하신 분들은 오늘의 내용, 이전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더 잘 파악을 하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세법 개정은 좀 어떻게 확정이 되는 건가요? 매년 이맘때쯤에 개정안이 나오고요. 기획재정부에서 개정안을 발표를 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차관회의랑 국무회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산정이 되고요. 국회 본회의에 들어가면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보통 법이 통과가 됩니다. 이렇게 법이 통과가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게 일반적이고 이 이후로는 이제 대통령령이나 아니면 이제 정부의 장관들에서 시행령들이 발표가 됩니다. 이게 개정안이 의결이 되어도 바로 시행되는 거는 아니군요. 네, 지금 아직까지는 개정안이라서요. 하지만 이제 기획재정부에서도 이거를 쉽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그래서 체계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민생 안전이나 뭐 그런 부분의 요율 조정은 있겠지만 크게 큰 흐름으로 바뀌진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럼 이번에 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개정안에는 어떤 주요 내용들이 좀 개정이 된 건가요? 물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큰 변화가 있었지만 제가 요약하자면 4가지 범주로 요약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겠다. 두 번째는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단계이고요. 세 번째는 조세 체계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합리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을 좀 구축한 측면에서 개정사항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4가지 사안에 대해서 좀 개정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경제의 역동성 이렇게 단어만 들으면은 사실 좀 잘 이해가 되지가 않거든요. 이 큰 부분에서 좀 어떤 부분들이 개정이 된 건가요? 첫 번째로 저희가 다뤘던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있었습니다. 이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의료기기나 기계장치,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했을 때 기업이 비용 처리도 하면서 10% 정도 그리고 이제 추가로 3% 정도를 세액 공제를 한 번 더 해줬었는데요. 지금은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변화가 없지만 빨간 박스 보시면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제율이 7.5 그리고 20%로 좀 늘어났습니다. 신성장 원천 기술과 국가 전략 기술인 경우에 좀 더 이제 늘어난 걸로 보여지고요. 또 추가 공제가 있었는데 일정 연평균 투자율이 좀 높아지는 경우에 기존에는 추가로 3%만 더 세액 공제를 해줬지만 지금은 추가로 10% 더 세액 공제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셨던 통합투자세액공제, 네, 기억이 납니다. 지금 10% 좀 확대라면은 그래도 기업이 조금 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외에도 좀 더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두 번째로 아까 설명드렸던 통합 고용증대세액공제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통합 이런 문구들은 사실 작년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통합이라는 단어가 처음 생겼거든요. 네. 기존에는 뭐 열 몇 가지 구체적으로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입장을 작년에 통합으로 묶어서 비슷한 거를 세액 공제 해주겠다라는 거 바꿨었는데 또 다시 이제 이번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약간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통합이라는 단어가 괜히 쓰여 있는 게 아니었다. 저희가 또 알아볼 수 있는 거네요. 자, 이 적용 대상에서 좀 제가 찾아보니까 좀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통합 고용증대세액공제가 큰 변화가 있어서 저희 세무사 단톡방에서도 이게 맞는지 좀 눈을 의심했었는데요. 네. 쉽게 설명하자면 원래 고용증대는 작년보다 몇 명이 증가했는지를 카운트하는 게 중요했었습니다. 그 카운트 숫자가 되는 기준이 상시근로자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알바나 일용직은 해당이 안 됐었는데 이제 용어를 계속고용, 탄력고용 형태로 세법에서는 개정안에 포함이 돼 있고 내용을 보면 임시직이나 초단시간 근로자들도 이제 증가 인원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범위가 늘어났고요. 두 번째로는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지방 같은 경우는 1,550만 원
청년을 고용했을 때 한 명당 1,550만 원을 세액공제 해줬는데요. 지금은 2,40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대신에 현행 기준으로는 1,550만 원을 총 3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개정안에 보면은 2년 동안만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이 상시 근로자의 개념도 변화를 한 거고요. 또 이 수도권이나 이러한 그 지역에 따라서 또 금액도 굉장히 다르다. 이러한 부분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비해 주신 표를 보니까요. 이 추가 공제 쪽에서도 변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원래 정규직 전환 그리고 육아휴직 복귀자 같은 경우에 추가 공제가 적용이 됐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탄력 고용 형태라고 해서 임금 증가분에 대해서 세액 공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다뤘었는데요. 근로소득이 그 기업 입장에서 작년보다 증가했을 때 세액 공제해주는 규정이 아무래도 이 통합 쪽에 탄력 고용 형태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세무사님이 지난 2주 동안 이 두 파트에 대해서 계속 다뤄주셨는데 이번 시간에는 따끈따끈한 개정안까지 이 급여를 올렸을 때에 대한 세액 공제가 지금 표에 제시되어 있는 추가 공제로 좀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이 사후 관리에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 때문에 이게 맞는 건지 세무사들이 이게 맞는 개정안인지 이게 과연 통과가 될지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기존에 저희가 고용증대를 계산함에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이 사후관리였습니다. 의도치 않게 직원이 줄었을 때 받았던 혜택을 토해내야 되고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앞으로 제한이 되는 거는 좀 과도한 제재였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후관리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인원을 이렇게 유지하지 않아도 좀 우리가 세금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1명, 0.1명만 줄어도 토해냈었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은 개정안에 따르면 인원이 엄청 증가했다가 다음 해에 다 퇴사하더라도 토해내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또 다른 부분에서 개정 사항이 바뀐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같이 얘기해 주시죠. 네, 경제 역동성 지원 측면은 사실 제가 다룬 범위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개정이 됐었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다룬 거 위주로 개정 사항을 다룬 거라 이 두 가지 파트였지만 다른 파트를 말씀드리면 민생 경제 회복 파트가 있습니다. 좀 용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흥미를 가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파트입니다. 이 경제 회복이라는 이 단어만 들어도 좀 두근거려서 예고편이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좀 어떤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이 돼 있을까요? 네, 일단 요새 너무 결혼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결혼 세액 공제가 신설됐습니다. 네, 혼인 신고를 하는 사람 이게 소급 적용이 되는데요. 24년 1월 1일 이후부터 혼인 신고를 하는 자는 혼인 신고 한 해에 생애 한 번만. 네, 돌싱은 안 될 수도 있고요. 네. 생애 한 번만 최대 100만 원, 부부당 50만 원씩 세액 공제가 신설됐습니다. 네. 요즘 좀 결혼을 좀 늦게 하고 또 안 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렇게 결혼을 좀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또 세금 혜택까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한 번만 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 신고를 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근로자들이 또 연말정산할 때나 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적용받을 수 있는 것도 혹시 있을까요? 네, 방금 결혼 세액 공제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 회사에 제출되는 서류에 혼인신고를 했다라고 꼭 말씀 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기업의 출산지원금이 비과세로 바뀌었습니다. 이 규정은 좀 재밌는데요. 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부영그룹 회장, 여기 뭐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부영그룹 회장이 그 자녀를 낳으면 둘째부터인가 1억을 주겠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현행 제도에서는 월 20만 원 정도가 비과세거든요. 출산지원금은. 하지만 부영그룹 회장이 1억을 주면 35% 세율 구간으로
근로자가 받게 되고 거기에 건보료도 부담을 하게 되면 1억에서 뭐 3,500만 원이 빠지면 사실 혜택이 반감되잖아요. 좋은 취지인데 이런 것들이 부영에서 이제 정부에 이제 그 건의를 좀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기사에서도 뭐 건의안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졌고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도 한도 없이 전액 다 근로자 출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비과세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만약 나의 근로자가 그 출산해서 너무 기뻐서 뭐 100억을 주겠다. 비과세 되는 것 같아요. 한도가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혜택이 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출산에서 결혼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출산까지 정부가 정말 전방위적으로 장려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이 부영그룹 회장의 어떤 노력, 저도 기사에서 확인을 하면서 좀 파격적인 지원이었던 것 같아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저출산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한 공로까지 좀 인정을 받으면서 대통령 표창상까지 수여를 받은 걸 기사에서 좀 확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부영이 쏘아올린 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약간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부영이 21년도 출생자부터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이 정부 개정안에서도 21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적용을 하겠다라고 소급 적용을 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세법 개정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표를 보니까 이 자녀 세액공제 부분에서도 개정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떤 내용 바뀐 걸까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가 기존에도 적용이 됐지만 현행은 첫째가 15만 원, 둘째가 20만 원, 셋째가 30만 원이던 거를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으로 바뀌게 됐고요. 네, 8세 작년 개정 사항이었었는데 원래는 자녀만 해당이 됐었는데 손자녀까지 포함해서 자녀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8세에서 20세 자녀 혹은 손자녀가 3명이라고 한다면 이 개정 이후에는 3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저번 시간에는 이제 정부가 고용에 대해서 정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출산 그리고 결혼 전방위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출산 육아 외에도 민생 안정 측면에서 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 더 꼽아온 거는 노란우산 공제가 있는데요. 원래 소상공인들 혹은 이제 저소득 법인 대표, 1인 대표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노란우산 공제를 받아요. 이분들한테 퇴직금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도 납입액에 대해서 공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1억 초과하는 그런 사업 소득을 가지신 분들은 한도가 늘어난 건 아니고 4천만 원 이하와 나머지 4천만 원에서 1억 중간 사이가 공제 한도가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소상공인 작은 법인의 이 대표 근로자의 혜택인 노란우산 공제 변화까지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또 다른 부분, 좀 변화된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도 있을까요? 워낙에 방대한 양이라서 한 2~3시간 파트로 짜도 시간이 모자란 파트이긴 한데 제가 대표적으로 두 번째 민생 경제 회복까지는 말씀드렸고 나머지 부분 뭐 도세 체계 합리화나 아니면 그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같은 경우는 되게 지엽적인 부분들이 좀 많긴 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 좀 숙지했으면 좋은 부분이 상속세 부분입니다. 상속세 세율이 많이 낮아졌고요. 이제 원래 상속세는 부자의 세금이라고 했는데 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중산층의 세금으로 좀 전락된 부분이 있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세율이 2억 이하인 경우에 10%로 좀 바뀌었고요. 또 10억 초과는 원래 최고 세율이 50%였는데 현행은 40%로 낮아졌습니다. 또 상속세 잔여 공제가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현행은 인당 5천만 원 세액 공제가 적용이 되던 게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인당 5억 원으로 세액 공제가 적용이 자녀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상속세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안에서 좀 바뀐 부분이 있다. 여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세법 개정안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또 혼란스러운 부분 많으실 텐데요. 오늘 박준혁 세무사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해주신 박준혁 세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마감 상황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45% 하락한 2,556선에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44% 밀린 745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내일은 더욱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네이버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본 방송에 대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오후 3시에 오스타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